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부터 공부를 해보죠. 먼저 158쪽 1번 보세요. 시에서 이미지는 주로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했어요. 자, 우리가 시에 사용되는 요소, 먼저 시는 운율과, 즉 운율, 리듬과 그리고 심상, 즉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를 쓰게 되죠. 그럴 때 운율, 리듬은 그 언어에 반복되고 있는 요소에서 드러난다면 심상은 비유 혹은 묘사를 통해 즉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즉 시에서는 비유를 통한 즉 이미지의 제공, 심상을 제시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쓰여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번 심상의 종류가 다르다는 했습니다. 자, 우리 심상의 종류에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즉과 같은 이와 같은 단일 심상 한 가지 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둘 이상이 모여내는 복합 감각이 있고요. 그리고 시각을 청각화하거나 또는 미각을 촉각화하거나 즉 공감각으로 그렇게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상에는 한 가지 감각을 드러내는 경우, 둘 이상을 드러내는 경우, 그리고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1번에 보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그랬죠. 푸른 종소리. 그러면 종소리는 분명히 즉 종소리는 청각인데 그 청각을 푸르다라고 시각화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청각의 시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는 공감각이죠. 2번도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했으니까 태양의 울림,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건 태양이죠. 즉 태양 곧 시각적인 것을 울림이다 하고 청각으로 따라서 시각을 청각화한 것을 볼 수 있죠. 공감각이고요. 퉁퉁 부어오른 내 영혼의 눈동자 하면 부어오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3번은 단일 심상 시각적 이미지만 쓰였죠. 정답은 3번. 4번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이다 그랬어요. 스미는 어둠 즉 피부에 스미는 어둠. 자, 어둠은 시각적 요소인데 그 시각적 요소를 피부에 스민다 촉각화했죠. 따라서 시각을 촉각화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공감각적 심상이고 이번에 정답은 3번. 3번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 했을 때 이와 이미지 형성 방법이 즉 같은 것은 물었어요. 자, 이때도 금빛, 게으른 울음 그랬으니까 금빛, 게으른 울음. 그러면 울음은 즉 청각적 요소인데 이를 금빛이라고 뭐 했어요? 시각화했죠. 이러면 공감각적 심상. 1번 푸른 휘파람 소리. 역시 휘파람 소리는 청각인데 이를 푸르다라고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둥기둥 줄이 울면 초가 삼간 달이 뜨고. 자, 줄이 운다라는 건 청각이죠. 그리고 그 옆에 즉 초가 삼간 달이 뜬다 시각이죠. 따라서 청각과 시각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뭐예요? 복합 감각이죠. 다음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시각이고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대다가 청각이죠. 4번 의미가 함축적인 것이 아닌 거.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소리는 청각인데 이를 곧다라고 즉 뭔가 성격이나 또는 그 의지가 곧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곧다라는 말은 단지 뭔가 똑바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얼룩배기 황소라고 했을 때 황소는 즉 특별히 황소가 울음을 우는 것 하면은 고향에 대한 묘사고 이는 함축성과는 거리가 머네요. 정답은 2번. 3번은 당신이 금결이라고 했잖아요. 은유법을 써서 당신은 금결이다. 그만큼 고귀한 자다, 소중한 자다 이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함축적이고 또 누님이라고 했는데 꽃을 가리켜서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고 했으므로 이때도 함축적이죠. 함축적이라는 딴 게 아니라 낱말이 지시적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즉 그 문학에서 또 다른 의미, 사전적 의미 이외에 또 다른 문맥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함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5번 시적 허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 자, 시적 허용이라는 용어를 알아야죠.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 하면 비문법적인 것을 비문법적 표현을 시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비문법적 표현을 시에서는 허용하는 것. 1번 감추고죠. 표준어는 감추고인데 감추어고 시적 허용. 그러나 어우러지다 라는 말은 표준어 그대로이므로 즉 2번은 시적 허용과는 거리가 있네요. 3번 스친다죠. 스친다인데 스치우다 역시 비표준어고 4번 범하든이죠. 즉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다라고 해야 되는데 범하던 하고 비문법적으로 썼죠. 6번 우리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은 음보율이에요. 음보율은 뭐냐면 즉 시를 부를 때 몇 마디로 끊어 부르느냐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수율과 음보율이 주로 쓰이고 음수율은 글자 수를 맞추는 거고 음보율은 끊어 읽기를 마치 음악의 마디처럼 끊어 읽는 걸 말하는데 우리도 글자 수를 맞추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음보율이 더 작용이 두드러집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음성률이나 음이율 또 강량률 등은 우리 시하고는 거리가 멀다. 7번 시는 시인의 주관적 의미를 내포한다 라고 했는데 이때 시어에 사용되는 낱말은 지시적 의미로만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주관적 의미를 담고 있고 이를 함축성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 8번 다음 중 시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의 비교를 했는데요. 잘못 연결된 거 시의 언어는 직접적이보다 간접적이고 시의 언어는 즉 보다 개인적이고 과학은 비개인적이고 그러나 시의 언어가 함축적이고 과학의 언어가 개념적이므로 3번이 거꾸로 써놨네요. 4번도 시의 언어는 비유적이고 그리고 과학의 언어는 지시적입니다. 다음 9번 문제로 가죠. 기억의 상징적 의미를 물었습니다. 여기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했을 때 하늘이 갖는 의미는 뭐냐? 이 시에서 하늘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 보여주고 있는 하늘은 모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 곁에 있어주는 내가 외톨이로 서는 날도 함께 있어주는 존재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 아래 보면 삶이 은총의 돌층계고 섭리의 자갈밭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늘은 은총을 주는 존재요 섭리의 존재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2번이죠. 니은 디귿에 공통적으로 내포된 삶과 사랑의 인식은 그만큼 삶도 어렵고 비록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고 있는 곳이지만 돌층계라고 했어요. 가팔라 그리고 또 매끄러운 그런 계단이 아니고 힘들다는 거지. 또 사랑은 뭐야?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자갈밭이야. 걷기가 힘들다는 거니까 둘 다 즉 힘들고 고된 것이다라는 거지. 정답은 3번. 11번 마지막 연에서요. 승천한 눈물의 함축적 의미가 얼음꽃의 순수성에 연결된다고 본다면 즉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승천한 눈물이 곧 순수라고 본다면, 이를 순수함이라고 본다면 이 눈물과 가장 가까운 게 뭐냐 이거야. 1번의 눈물은 즉 다시 오지 못하는 서역 산만리로 가버린, 즉 사별한 님을 그리워 짓는 것이니까 슬픔의 눈물이고, 2번의 눈물은 곧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애통한 심정을 눈물로 표현한 것이고, 그런데 3번은 나무에 꽃이 시드니까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은 이번에는 나의 웃음을 만든 후에 눈물을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눈물도 곧 위에 시에서의 눈물과 마찬가지로 곧 하나님이 주는 은총이요 또 순수라고 봐야죠. 정답은 3번. 4번에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없다 할 때 이 눈물은 비통함, 애통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11번처럼 유사한 시어를 찾아라, 밑줄친 시어의 의미와 유사한 걸 찾아라 하면은 그 시어가 그 시에서 갖는 의미만 생각하세요. 미리 그 밑줄친 말이 어떤 의미겠다 하고 즉 편견을 갖지 말고 그 작품 속에서 갖는 그 의미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어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는 이런 태도로 접근을 한다면 좀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12번 다음 시의 눈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거.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밑줄 친 시어의 눈은 이 작품 속에서만 파악을 하시고 여기 보여진 것에서만 즉 파악을 하세요. 그러면 이때 눈은 우리가 겨울에 내리는 그 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눈이 내리는 상황이라 썩 불리한데 거기서 매화가 피어나는 것처럼 내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눈은 부정적 의미고 굉장히 관습적인 상징이죠. 눈과 매화가 나오면요, 매화 긍정적, 눈 부정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의 눈은 살아있는 눈이잖아, 그지? 즉 영혼과 육체를 위해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는 눈, 생명력을 말하고, 2번의 눈은 설레이는 평화로 덮인다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눈도 긍정적으로 평화죠. 3번의 눈은 날씨죠. 결국 밤이 들며 골짜기엔 눈이 퍼붓는다라고 해서 계절적으로 겨울임을 말하고, 이때 눈은 특별한 함축적 의미는 찾기가 어렵고요. 4번의 눈은 바로 눈은 내리는가, 눈은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즉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서,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서 눈을 썼어요. 그러나 5번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 눈과 꽃 밑줄 치고, 역시 위의 시어와 마찬가지로 꽃과 눈이 나온다면 눈은 부정적 시어로 쓴 거죠. 정답은 5번. 13번 기역 니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거리가 먼 것 됐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문의 시인데, 그날이 온다면 이걸 꼭 해방이라 이렇게 지시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원하던 날, 즉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뭐 합격의 날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연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 되겠고, 그죠? 뭐 또 이산가족에게는 또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 해방 직후 쓰여졌다고 해서 그날을 곧 해방의 날로만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그러면 시가 그 시대에 한정돼 버리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그날은 내가 원하는 그날이 오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꺼이 그날이 올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새가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라고 했으니까 까마귀가 종로의 종을 기쁘다고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면 죽지, 그지? 따라서 이는 죽음을 불사한 거죠.
또 니은의 북도, 이번에는 좀 더 엽기적이야. 그날이 오면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을 벗겨 커다란 북을 만들어. 이때도 이 한 몸 기꺼이 북의 재료가, 즉 북의 재질이, 즉 재료가 돼서 이 껍데기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그날만 온다면, 따라서 아주 지독한 희생이죠. 그렇다면 이와 관계가 없는 거, 1번 청각적 심상이다 라고 했는데 둘 다 그렇죠. 종도 그렇고 그리고 북도 그렇고 청각적 심상을 떠올리게 하고, 2번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과 관계되게 이어졌고, 그러나 비극적 상징물과는 관계가 없죠. 오히려 이 종소리와 북소리는 우리 역사와 민족이 부활한다, 이렇게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14번 이 시의 주제와 관계 깊은 거 됐는데요. 결국 이는 문학사적 지식을 요구하죠. 따라서 여기 보면은 즉 그날이 온다면 이연에 보면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라고 했고, 또 이연 밑에서 세 번째 줄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개인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또 우리 대한민국의 즉 거국적인 희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와 같이 메시지가 강한 것, 즉 쾌락이 아닌 교훈,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한 작품을 찾는다면 3번이죠. 이육사의 절정 역시 곧 독립에 대한, 또 민족의 염원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3번이 답이죠. 그러나 1번과 4번은 지극히 개인적인, 즉 쾌락적 기능이 강하고, 이중원의 동심과 같은 것은 협력하지 않은 그런 주제의 개화 가사이기 때문에, 즉 개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글과는 관계가 없네요. 정답은 3번. 자, 15번 봄과 가을의 함축적 의미를 대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 시에서 찾으면 봄은 숨결과 같이 일어났는데 가을은 물결과 같이 밀려온다 했고, 반면에 봄은 꽃잎을 이겨 살을 빚었지만 가을은 보석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봄은 언어 가운데 내 노래를 고르는데 가을은 내 언어의 뼈마디를 고른다고 했어요. 따라서 봄과 가을에서 이 서정역자가 긍정적으로 삼는 건 가을이죠. 오히려 가을에 나는 사색을 하고 가을에 나는 보다 더 즉 영원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가을에 나는 차가움을 느낀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연에 가을은 차가운 물결같이 밀려온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결실과 성장이라는 것은 전혀 관계없네요. 정답은 1번. 16번 이번에는 이성부의 벼라는 시를 보고 16번 밑줄 친 바람과 상징적 의미가 유사한 것 했는데, 자, 김수영의 바람, 즉 풀을 제재로 들었는데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우리가 풀과 바람이 나오면 이 바람이 불면 풀은 눕죠. 그런데 이 시인은 오히려 바람이 불면 눕는 그런 풀의 수동성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의 능동성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바람은 그 풀을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환경을 바람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풀은 그 외부의 환경보다 보다 능동적이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물론 시대적인 걸 고려한다면 김수영의 시에서 이 바람은 어떤 권력의 횡포를 의미하고 풀은 민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와 같이 바람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위에서 찾으면 벼는 햇살 따가워질수록, 이럴 때 햇살이 따가워진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고되고 힘들다는 걸 말하죠. 따라서 정답은 1번. 17번.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은 지금 소재가 뭐예요? 벼야 벼. 그런데 벼 하면 떠오르는 농사일이나 또는 어떤 풍요로운 수확,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여기서 벼는 의인화해서 서러운 존재요. 그러면서도 동료들과 함께하는 존재요. 또한 인내하는 존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답은 1번. 18번.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물 아래로 한 줄기 이 강물 아래로 검은 밤이 흐른다. 은하수가 흐른다. 그러면 검은 밤 그리고 은하수는 모두 뭐야? 강물이야. 강물을 검은 밤이 흐른다고 했고, 왜냐면 흐른다라는 말로 표현했잖아. 또 은하수가 흐른다. 따라서 검은 밤과 은하수 모두 강물을 가리켜. 디귿 푸른 별이 흐른다. 얘도 흐르네. 따라서 이 푸른 별 역시 강물에 비치고 있는 별과 밤과 은하수가 모두 흐른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강물 아래로 빛나는 태양이 다다를 무렵 이때 태양은 흘러간다고 볼 만한 건 아니고 또 푸른 하늘도 우러러보는 거지 흘러가는 강물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답은 몇 번? 4번. 자, 19번으로 갑니다. 다음 시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선택지 보세요. 즉 이육사의 광야라고 아는 시라고 해서 다시 시를 떠올리지 말고 곧바로 선택지 봐요. 1번 자연물에 시적 화자의 감정을 이입했다. 우리 이런 걸 무슨 기법이라 하지? 감정이입의 기법. 자, 광야라는 시에서 1년, 2년, 3년까지는 과거의 시제로 광야의 원시성을 드러냈고, 반면에 사연에서는 지금 눈 내리고 하고 현재로, 그래서 현재 광야는 즉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는 곳이고, 그리고 다시 천고 뒤에 미래에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우리의 훌륭한 후손이 이 광야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할 그런 장소죠. 따라서 광야는 즉 단순히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니고 이 시의 배경으로서 역사적 공간을 말하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감정이입은 없네요. 정답은 1번. 시행을 3년 각 연마다 3행씩 배열했죠. 여기 빗금은요, 지금 문제의 편집상 줄을 바꿔 쓴 것을 빗금으로 표현했으니까 각 연마다 3행씩 제시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썼죠. 이걸 추보식이라고 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이 쓰면은 추보식이라고 하고, 이 시는 과거, 현재, 미래. 자, 시간적 순서인데 그 순서가 이렇게 우리 시간의 흐름과 일치하면 뭐라고 해요? 순행적이라고 하죠. 따라서 순행적으로. 반면에 이게 뒤바뀌어 있거나 하면 뭐라고 그래? 역순행적이라고 하고, 맞고, 남성적 어조로 의지적이다. 서술어 보면 돼요. 이런 어조, 태도를 보면, 서술어를 보면, 즉, 못 들렸으랴, 못하였으리라, 뿌려라, 부르게 하리라, 이런 사동문, 그리고 명령형의 어조니까 남성적이죠. 정답은 1번. 20번. 다음 글의 표현상 특징 1번. 시어의 반복을 통해 눈에 띄죠. 반복되고 있는 시어들. 과거를 회상했다. 맞고. 2번. 현실의 비참함을 자연현상과 대조했다라고 했는데 이 시에서 현실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는 건 헐어진 성터거든요. 근데 이 헐어진 성터는 밤에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달빛이 비처럼 쏟아지는 밤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즉 자연현상 역시 우리의 비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조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네요. 정답은 2번.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대립적 이미지를 주축으로 여기서 대립되고 있는 이미지는 봄과 그리고 겨울밤 그리고 태양과 달밤 그리고 그렇죠. 이 정도. 그래서 즉 달빛이 쏟아지는 밤과 그리고 오롯한 태양 그리고 오는 봄과 겨울밤 이런 대립적 시어를 썼습니다. 21번 이 시의 표현성의 특징 반복과 변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봐도 그다지 반복되고 있는 건 주저리, 알라리 등과 같은 첩어들 이런 단어들이지 그렇다고 어떤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구절이 반복되는 건 없죠. 2번 색채의 대비 그렇죠. 답은 2번이네요. 왜냐하면 청포도가 주는 청색 그리고 푸른 바다가 주고 있는 청색 흰 돛담배가 주고 있는 하얀색 또 마지막에도 은쟁반이라고 했고 거기에 하얀 모시수건이라고 해서 청색과 흰색의 그런 선명한 색채의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번으로 가죠.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 사물을 통해 여기서 구체적 사물 채송화가 보이죠? 시적 화자의 깨달음을 감각적으로 형성했다. 그렇죠. 나는 무너지는 뚝에 혼자 서 있었다. 여기 무너지는 뚝은요. 결국 여기서 무너지는 뚝이라는 얘기는 나의 삶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감, 또 상실감을 표현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나는 그 상황에서 뭘 봤어요? 채송화를 본 거예요. 그리고 채송화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생의 감각을 다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의 감각을 되살렸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23번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기억과 유사한 기능 방금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채송화는 결국 시적 자아로 하여금 생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존재라고 했고 1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이는 곧 내가 바라는 것 그래서 봄부터 소쪽새가 울어야 즉 만들어지는 것 그럼 바라는 바니까 관계없고 깨달음을 주는 건 아니잖아. 2번 산과 산이 마주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걸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이때 꽃은 곧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휴전선 그 휴전선의 DMZ의 그 상황을 꽃으로 그 휴전선이 누워있는 자세를 꽃으로 표현했고 3번 진달래꽃은요 나보기가 역겨워가는 그 대상을 향해 말없이 고이 가시는 길에 뿌리겠다는 그런 마지막 사랑 헌신을 드러냈다고 봐야죠. 다음 4번에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이때 울상이 된 그림자 밑줄 치고 이때 울상이 된 그림자는 곧 가난한 동네에 가서 그 가난한 처지를 보며 상실감 또 울분 그리고 또 서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려 쪼이던 햇발마저도 나는 피하고 울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잿더미 소복한 울타리에도 불구하고 개나리가 망울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개나리는 그와 같이 즉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마지막 그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을 개나리가 드러내고 있고 그렇다면 김광섭의 생의 감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울상이 되었다가 그렇게 삶에 절망하고 슬퍼하다가 개나리를 그 개나리는 어떤 개나리예요? 잿더미에서도 기어이 즉 피어난 개나리니까 이 역시 어떤 생의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로서 표현이 되고 있죠. 따라서 답은
즉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에 관한 문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즉 전개를 하고요. 오늘 168쪽 23번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미리 좀 풀어오시고 그래서 시 일부하고 그리고 소설 그래서 단원별 문제를 다음 주에 맞출 수 있도록 미리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